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내용 함께 보셨습니다. 자, 김용민 브리핑. 이 시간은요, 저희가 이제 사실 주안점을 두고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은 그 많은 분들의 그 공론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한국 축구 어디로 갈 것인지 이 분야 최고 전문가를 할 수 있는 정윤수 성공회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저 김용민 사회자 목사님, 네. 최고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최고 아니시라고요? 예. 일단 네. 제가 최고 전문가라고 보면은 최고 전문가입니다. 네, 아닙니다. 예. 다만 뭐 한 20여 년 정도 축구장 근처에서 온갖 일을 보면서 뭐 글을 쓰고 또 필요할 때 적절한 말을 하려고 노력은 해왔다. 최고 전문가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 22년 이상은 되는 것 같은데 2002년 때 그때 예전에 그 라디오 21에서 또 하셨잖아요. 축구 얘기하시고 너무 겸손하시다. 예, 교수님, 이번에 프랑스 그 올림픽이 조만간 있는데 파리 올림픽이 조만간 있는데 이번에 우리 축구팀은 무대에 안 선다고 하죠? 그랬죠.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꾸준히 그 조련을 해왔었는데 지난 봄에 한 서너 달 벌써 한 4월쯤 됐네요. 그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이제 진출을 못하는 바람에 이번 올림픽에 이제 한국 남자 축구가 한 20여 년 만에 거의 30년 가까이 그 만에 출전을 못하게 된 것도 있지만 아주 좁게만 보면 그로 인해서 한국 올림픽 대표단 규모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미디어적인 관점에서 보면 축구가 이제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럼요. 축구가 만약에 올림픽에서는 대체로 뭐 16강이나 8강까지는 기대하고 과거 런던 올림픽 때는 동메달까지 갔었으니까 이게 그 스포츠 미디어의 가장 중요한 시청률의 탑포인트가 돼가지고 이걸 통해서 3사 중계진의 규모도 달라지고 광고 수주액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물론 축구 내적인 그 문제가 더 커서 가슴 아프지만 넓게 보면 이제 올림픽 마케팅이나 올림픽 시장이 미디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런 정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올림픽에서 선수들 선전하면은 그 시기에 대통령 지지율도 좀 굉장히 좀 바람을 타고 뭐 고무적이게 되고 하는데 이번에 좀 덕보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게 참 재밌는 게요. 지난번에 우리 카타르 월드컵 때 나름대로 좀 선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귀국했을 때 물론 16강은 못 갔지만 아름다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16강을 가고 또 이강인 선수, 벤투 선수 굉장한 열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 청와대에서 초청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축구협회장 정몽규 협회장은 오지 마라. 그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부 때 일인가 그게?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2022년이니까. 초기인데 그것이 국내 축구인들과 축구협회로서는 그래도 벤투, 이강인, 손흥민 해가지고 국민적인 열기가 있었는데 그때 조규성의 뭐 헤딩슛 해가지고 어쨌든 짜릿한 그런 순간들을 보냈고 돌아왔는데 청와대 만찬하는데 축구협회장은 오지 마라. 그게 이제 우선 갑자기 기억이 나고 또 하나는 그저께 그 유로 2024에서 스페인이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우승을 해가지고 스페인으로 귀국을 했는데 스페인은 지금 입헌 군주제라 왕실의 만찬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왕과 왕비 그리고 두 분의 공주 이렇게 이제 환영을 하는데 선수단이 이제 들어서면서 악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선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고 어떤 선수는 뒷짐지고 걸어가다가 왕이네 하고 손을 뻗고 저는 그 모습이 우리가 꼭 무슨 우리 국가대표팀이 어떤 큰일을 했거나 어떤 공식 행사장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라, 짝다리를 집어라, 거만하게 행동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굉장히 자유스러워 보였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웠어요. 누가 그 손에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고 해서 스페인 선수들 애국심이 없다거나 헌신과 희생이 없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수들이 앞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뭔가 이제 대표팀의 감독으로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저저버라는 유행어도 나왔습니다만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뭐 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국위선양, 국가주의, 희생, 헌신 이런 정념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정념이 너무 압도하는 바람에 작금의 축구의 모든 사태에 정서적 기원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구조적이나 행정적이나 시스템적인 문제는 우리가 따로 또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뭐 하나로 뭉쳐서 하나 돼야 된다라고 어느 축구 원로인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정서, 우린 하나다, 대한민국이다, 나는 나를 버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으로 나선다, 이런 정념과 정서가 한국 축구를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 국가주의를 걷어내야지. 지금 이 시대가 오는 시대. 아직도 국뽕 마케팅으로 그거 넘어서야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홍명보 감독이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 이렇게 요즘 그야말로 하여튼 관역이 됐어요, 한마디로. 네.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근데 홍명보 감독 본인의 그 선택에서도 우리가 홍명보 감독을 오랫동안 사랑해왔고 우리한테 준 기쁨도 크고 하지만 그렇죠. 홍명보 감독의 그 선택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볼 건 또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공언했던 바가 크게 두 축이었거든요. 하나는 나는 이런 상황에서 대표팀을 맡지 않겠다. 이런 상황이란 건 우리가 아는 구조적인 난맥이라든지 어수선함이라든지 축구협회의 비밀 행정이라든지 이런 등등 상황에서 오히려 그 감독 선임을 수락하기 한 일주일 전에 굉장히 축구협회의 내부의 직원들까지 질타했어요. 네. 감독 명단을 놓고 감독들 흔들고 있다, 막 이런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는 맡지 않겠다 했는데 맡았다는 거 하나랑. 갑자기 그 입장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하루 만에. 그 다음에 이제 K리그를 본인의 고향이고 본인의 영혼이고 본인의 몸이 있는 곳인데. 울산. 네, 그렇죠. 울산 HD에 있는데 K리그가 살아야 되고 K리그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바로 얼마 전까지 이제 공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홍명보 감독이 정말 K리그를 사랑하고 K리그가 내 고향이지만 정말 죄송하다. 지금 한국 축구가 이렇게 돼서 내가 소임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약간 로우키로 말씀하셨다면 그나마 날 텐데 나는 나를 버렸다. 나는 큰 일을 위해서 간다 그랬을 때 버린 건 K리그가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역시 정몽규 회장이 지난 거의 한 12년 동안 해오면서 한국 축구를 정체시키고 심지어는 한국 축구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흐트러버린 거 그리고 독선과 독점으로 한국 축구 행정을 거의 2002년 수준으로 다시 거꾸로 회귀시켜버린 거 그 속에서 사실 우리가 개별 축구인들도 다 선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개별 축구인들의 개파도 만들어지고 싸움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정작 회장 본인은 뒤에서 뒷짐을 지고 있는 이 사태가 가장 크죠. 본질이고. 정말 어떤 분이든 어떤 주체든 다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에 축구협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 축구협회의 문제 근원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일단 축구협회의 직원분들은 2002년 이후에 굉장히 많은 세련되고 엘리트이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거버넌스가 정말 투명하냐. 거버넌스 즉 제가 이렇게 거버넌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정몽규 회장 체제가 무엇을 위해서 축구 행정을 하는지가 정말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현재요. 4년 임기로 3번 했으니까 12년을 하셨는데 오래도 했네. 2025년 1월이 이제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그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규정상 3년까지만 할 수 있고 3년 이후로 더 하려면 하반기에 그 대한체육회의 공정위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명을 해서 내가 한 번 더 하겠다 소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문체부에서는 그런 걸 허락하지 않고 누구도 예외 없이 지금 3년임한 이기영 회장, 3년임한 정몽규 회장을 문체부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3년임으로 다 끝을 내야지 한 번 더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게 법이고 그게 제도라면 내가 이거 잘 마무리하고 후임에게 넘겨줘야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분이 한국 축구의 내실을 다지는 데는 대부분 실패했으면서 지난 봄에 한 2달 전에 2가지의 빌드업을 하셨어요. 하나는 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회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집행위원으로 당선이 다시 되셨어요. 사실 거의 무투표 당선, 그냥 원서내면 당선될 정도의 그 무투표 당선이었으니까 치열한 경쟁을 뚫은 건 아니고 어쨌든 아시아 축구연맹 집행위원이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본인의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현대산업개발 HDC 여기로부터 한 수백억 규모의 축구협회 지원금 스폰서 협찬을 계약을 맺었어요. 이 두 개의 행보는 뭐냐 하면 이 두
통계를 가지고 하반기에 있을 대한체육회의 공정위에 이제 제출하는 거죠. 네. 내가 이렇게까지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안팎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 한 번 더 하게 해달라. 이 빌드업은 굉장히 치밀하게 하고 계신데 대표팀의 감독을 선임하거나 대표팀의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하는 그런 진짜 해야 될 빌드업은 거의 손 놓고 계신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계신 분들도 그거를 빠르게 읽고 이제 움직이시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임생 이사 기술위원께서 홍명보 감독으로 하게 됐다라는 걸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기자회견에서 이임생 위원께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이건 내가 혼자 결정했다. 내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대여섯 번씩 반복하셨어요. 이게 네. 뭐냐 하면 지난번 클린스만 때 네. 어떤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정몽규 회장이 카타르 월드컵 본부석에서 클린스만을 만나가지고 농담을 하다가 진담이 돼서 우리나라 대표팀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회장이 어떤 시스템에서 여러 후보를 검토해보고 그중에 클린스만이 낫다는 보고가 와가지고 그렇다면 이 전력위원회에서 이 클린스만을 다각도로 검토해보라 이게 아니라 카타르 월드컵 귀빈석에서 서로 마주해서 농담 던지다가 클린스만이 딱 그걸 낚아채가지고 이후에 브리핑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회장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하냐. 그러니까 클린스만 사태가 나지 않았느냐라는 여론을 대깔꼬마니식으로 이번에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데 형님은 관여 안 하셨다. 네. 우리가 했다. 우리만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면 당신들이 정몽규를 욕먹이는 셈이 되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의 이전에 그것을 만회하려고 네. 그 밑에 계신 분들이 이것은 아유. 우리가 결정했다 그러는데 그거 자체가 투명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마지막 거의 시간이 됐습니다만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만나왔던 많은 과정 속에서 네. 해외의 감독들이 면접 2시간 이상 하고 PD 50페이지 내고 다 했거든요. 근데 홍명보 감독은 그냥 한밤중에 비공식 자리에서 자택에서 1시간 얘기하고 끝냈단 말이죠. 한 나라의 국가대표팀 감독은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그렇게 결정되면 개인의 어떤 희생과 헌신은 와 홍명보 대단하다 이럴지 몰라도 결국 시스템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이거 뭐 난맥상이 심각하네요. 네네. 결국 그게 이제 이번에 그 훌륭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그 올림픽 진출이 거의 40년 네. 만에 좌절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이고 아니 네. 이게 고대 파벌 이것도 심각한가요? 어떻습니까? 한 수십 년 근데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물론 공교롭게도 홍명보, 이임생 그리고 정몽규 회장이 다 고대 출신이긴 한데 지금 고대다 연대다 하는 그런 축구의 파벌의 인간관계의 친소는 있겠지만 어떤 무엇인가를 이 정도로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국가대표팀은 그래도 고대가 해야지 뭐 이런 작용은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예전에는 연고대 파벌이다. 연대 감독이 되면 고대 선수 안 쓰고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연대는 뭐 허정무, 고대는 뭐 이렇게. 말씀 나왔으니까 이게 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지만 괜찮아요. 얼마나 연고대가 대단하냐 하면 바로 그 이임생 위원께서 옛날에 현역 왕성한 시절에 8, 90년대 국가대표팀 미드필더였단 말이죠. 대단한 선수였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분이 아마 국가대표팀 전지훈련이었는가 아니면 원정 평가전이었는가 해서 미국에 있었어요. 그때 공교롭게 한국에서 연고전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분들 입장으로는 이제 고연전이 열린 거죠. 고연전에 대표팀 그 스태프들이 야 우리는 지금 미국에 와서 전지훈련 평가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 1인 예외 없다 했는데 그냥 홀로 날아오셨어요. 고연전 뛰시려고. 그 이임생 그분이 그 정도로 고대의 무슨 뭐 응집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페널티를 감수하고도 대표팀에서 나와서 고연전을 뛰러 귀국할 정도로 과거에는 그런 정도로 있었는데 지금의 작은 사실들 속에서 고대 인맥이나 파벌이 작동했다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저는 그것이 다른 것을 좀 가리는 형국이 있다. 그건 뭐냐면 정몽규 회장 체제로 굳어져 있는 너무나 오래되고 너무나 견고한 사슬들이 고대 인맥 아니야라는 비판의 초점으로만 되게 되면 다른 요소들을 많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대 인맥의 폐해가 부분적으로 어디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보다 더 큰 구조적 폐해가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정몽규 1인 독재 네. 이렇게 봐야 네.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네. 이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축구협회장
하면은 뭐가 좋아지길래 저렇게 12년 동안 하고도 글쎄요. 모자람을 결핍을 느낄까요? 글쎄요. 이거는 사실은 12년 정도 하고 크게 성과나 그 남은 걸 이제 물려주고 손을 네. 떼도 될 텐데 이거는 사실 순전히 뇌피셜이라 네네. 공적으로는 우리가 담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정몽규 회장이 정씨 패밀리 속에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정씨, 예, 정주영 예, 일가. 예. 그리고 정주영의 회장의 선대 회장의 그 아들 되시는 분들이 우리가 쭉 기억이 나죠. 네. 그런데 그 정주영 회장의 동생 되시는 분이 정세영 회장님. 현대자동차 사장하셨죠. 예. 근데 이 정세영 회장 쪽에서는 이제 그 아드님 한 분하고 따님 두 분인가 그럴 거예요. 외동 아들이시고. 그러니까 큰 집에는 식구도 많고 아들들도 많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했고 잘했고 작은 집에는 정몽규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도 큰 집 못지않게 기업적인 성과나 사회적인 성과를 내셔야 된다는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현대산업개발이 다른 현대의 뭐 자동차나 그런 거에 비하여 그다지 큰 얼마 전에 또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아파트 부실 공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에 오지 말라고 했던 건데 그 건 때문에 오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예, 같이 있으면 좀 어색하잖아요. 그런 어떤 기업의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리고 축구협회장으로서 사촌형이었던 정몽준 회장의 그 자리를 물려받은 셈인데 여기서 큰 성과 같은 걸 내고자 하는 내적인 이유나 이런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은 축구가 공공재유 현대산업개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해도 개인 기업은 아닐 것이고 법인과 주주들의 기업인 것인데 대한축구협회는 더욱이 세금이 한 300~400억 투여되기도 하고요. 이미 IOC와 FIFA에서는 2010년대 내외로부터 그 당시 IOC나 FIFA가 많은 부정부패나 그 개최지 결정에 대해서 뇌물수수로 많이들 그 욕을 먹고 막 그래가지고 각국 축구협회나 체육회의 굿 거버넌스 운동을 각국에 다 전파하고 있었어요. 굿 거버넌스는 정말 밀실 행정 없이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공개 행정을 뜻하거든요. 왜 이걸 해야 되냐 하면 이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우리 일상에 굉장히 영향이 있고 우리의 어떤 물가나 우리의 생활비에도 영향이 있는 가스나 전기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교통비나. 그래서 이런 것이 뭐 인상이 된다거나 우리가 그러면 와 벌써 또 물가가 이렇게 또 오르다니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스안전공사 사장님 이름을 알거나 한국전력공사 사장님 이름을 알지도 않거든요. 근데 축구협회장 이름은 알아요. 이게 뭐냐. 왜냐하면 바로 이 축구나 스포츠에는 일상에서는 뭐 불필요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감정과 문화와 우리의 내면이 그 스포츠에 막 투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하면 나도 잘 된 것 같고 거기서 못하면 이거 도대체 우리나라가 또는 내가 이거 뭔 꼴이나 싶은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게 가스비나 버스비 인상이 우리한테는 사실은 더 중요하면서도 우리는 축구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의 이름도 알고 감독뿐만 아니라 그 협회장 이름도 아는 이유가 뭐냐 하면 스포츠가 협회장 게 아니라 우리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감정을 넣고 문화를 넣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비용도 지불하고. 비 오는 날 초청 맞아가면서 축구 경기 보고 목소리 터져라 응원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대표팀으로 확 가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선한다 그러고 그러면 축구가 너 거냐 이런 말이 마음속에서 막 나오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축구의 문화적 공공성 같은 거를 좀 제대로 알고 특히 정몽규 협회 직원분들 얘기는 아닙니다. 결국 회장께서 결단을 내리시거나 본인이 희생하는 진짜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유행어처럼 회장이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어떤 물꼬도 안 켜져요. 우리 김용민 목사님 수많은 조직들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원탑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거기 인력들이 일했어야 될 인력들이 저렇게 다 행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능력은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의 초점은 정몽규 회장님의 결단입니다. 저는 버팁니다. 그게 저저버가 아니라 저는 저를 버립니다. 저저버가 돼야 되겠네요. 정윤수 교수님 오늘 아주 탁견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맥락을 좀 알게 됐습니다. 또 기회 되면 한번 뵙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수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김용민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또 재판이 있지 내가. 김건희 건 때문에 제가 또 월요일에 수원지법에 나가서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방송 쉬고요. 여러분 화요일에 김용민 브리핑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여러분 모레 일요일 낮 2시에요. 북콘서트 실황을 김용민 TV에서 보내드립니다. 유의선 시민운동가 책을 내셨는데 너무 감동적인 부분이 내가 빈민운동을 하는데 빈민이 돼보지 못하고 업저버로서 도와준다는 것은 그거는 언어 도단이다. 그래서 내가 직접 되겠다 해서 노점상 떡볶이를 팔았던 그런 분입니다. 아주 파란만장한 그 일대기 이야기를 다룬 북콘서트 여러분들 일요일 낮 2시에 김용민 TV로 초청하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또 벙커원 교회에서 하거든요. 현장에 직접 오셔도 되겠습니다. 저자 사인도 받으실 수 있고 좋은 시간 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